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딸 조모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의 계획서에는 애초 조 씨의 이름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교수가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딸 부정입학 등의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가 딸의 부정입학 의혹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상이 공개된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장대호가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당당한 표정의 장 씨는 흉악범이 불량배를 죽인 것뿐이라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유정처럼 살인 후 시신을 훼손하거나 버린 90여 개의 사건을 MBN이 분석해본 결과 무기징역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한 양형 기준도 없었습니다. 비건 미 국무부 대국 특별대표가 북한의 카운터파트로부터 소식을 듣는 대로 실무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가 시중에 파는 빵들을 조사해보니 빵 하나당 평균 23g의 당이 함유돼 있었습니다. 보통 성인의 하루 권장량인 50g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의 계획서에는 애초 그녀의 이름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중에 논문에도 그녀의 소속은 외국어 고등학교가 아닌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로 표기가 돼 있었죠. 대한의사협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해당 단국대 교수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문제의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이 신진 교수 육성을 위해 국비 2,100만 원을 지원한 연구과제입니다. 2006년 7월부터 1년에 걸쳐 연구가 진행됐는데 애초 연구 계획서에서는 조 씨의 이름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조는 없죠. 왜 그러냐면 계획서에는 연구 책임자하고 연구 조원들을 적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최종 결과물에는 조 씨의 이름이 버젓이 제1저자로 등재돼 있습니다. 특히 조 씨의 소속이 재학 중인 한영 외국어 고등학교가 아닌 단국대학교로 나옵니다. 조 씨를 제1저자로 올린 장모 교수는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확인이 미흡했던 걸 인정하지만 조 씨의 기여도가 상당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런 해명이 의학자에 대한 모욕이라며 중앙윤리위원회에 장 교수의 징계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저도 의사생활 20년 넘게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절할 노릇입니다. 상당히 스페셜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의협은 장 교수가 연구윤리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심의 결과에 따라 회원 자격 정지나 행정처분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병리학회는 학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지만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해당 논문 취소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 과정에 대한 거짓 해명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문을 이용해 고려대에 부정입학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한 건데 사실 직접 논문을 딱 제출하진 않았지만 자기소개서에는 논문 얘기를 써놓았습니다. 고려대 측은 입학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입학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2010년 3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세계 선도인재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활용해 부정입학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즉각 해명했습니다. 해당 전형은 논문이나 수상실적,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MBN이 확보한 2010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은 조 후보자의 해명과는 달랐습니다. 전형 1단계에서 학교 생활기록부가 60%를 차지하는데 여기에는 기재된 내용과 별도 제출한 모든 서류를 종합평가한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 조 씨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포함되는 자기소개서에 논란이 된 단국대 의대 논문 작성에 참여했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거짓 해명 논란이 일자 조 후보자 측은 다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실제 논문을 제출하진 않았고 자기소개서에도 논문 등재는 거론했지만 제1저자라고는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제 조국 후보가 말한 거 자기소개서와 수상실적 등 이런 것은 평가 방법에 없습니다. 명백한 거짓말 아닙니까? 정말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 고려대 측은 입학 당시 제출한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입학 취소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에 대한 특혜 논란은 문제가 되고 있는 논문 말고도 또 있죠. 953 때 충남 공주대 인턴십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기서도 학회 발표 자료 저자로 등록이 됐는데 이걸 발표하러 일본에 갔을 때가 서울 숙명여대에서 열린 물리 캠프에 참가해 장려상을 받았다는 그 시기와 겹치는 겁니다. 남들은 하나 하기도 버거운데 말이죠. 홍주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지난 2009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3주에 걸쳐 충남 공주대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일본에서 열린 국제조류학회에 참석해 직접 영어 발표를 하고 발표 초록에도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인턴 기간 다른 학술대회에도 동시에 참가했던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국물리학회와 숙명여대가 개최한 2009년 여고생 물리캠프의 결과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 씨는 이 캠프 본선에 진출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캠프 준비 기간이 7월 16일부터 8월 13일쯤까지로 공주대 인턴 기간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입니다. 주최 측은 캠프 준비와 다른 일정을 동시에 소화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 초록도 내야 되고 계획서도 내야 되고 보고서도 냈더라고요. 발표할 때 오로지 고등학생만이 발표를 해요. 쉽지는 않겠죠. 조 씨의 공주대 인턴십을 담당했던 A 교수와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모 씨는 대학 시절 동아리 친구로 확인된 상황. 정 씨는 인턴 면접 당시 A 교수를 직접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조 씨가 인턴 기간에 다른 학술대회에도 참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조 씨가 인턴십을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의학전문대학원에서 6학기 내내 장학금을 받은 조 후보자의 딸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시절에도 전액 장학금을 2차례나 받았고 그럼에도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자마자 바로 자퇴한 것으로 나타나 장학금 먹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장학금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주는 거라 그녀가 어떻게 그 장학금을 받게 됐는지에 대한 의혹도 가시질 않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한 건 2014년 3월. 6개월 후 조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합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조 씨는 서울대 대학원을 등록한 두 학기 모두 각각 401만 원씩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한 바로 다음 날 서울대에 휴학계를 냈고 1년 뒤엔 미등록 제적됐습니다. 조 씨가 장학금을 받은 곳은 서울대 총동창회 장학재단인 관학회로 관학회 측은 서울대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근무했던 직원들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고 거의 5년 전 일이기 때문에 반면 서울대는 조 씨가 관학회 자체 규정에 의해 선발됐고 조국 딸을 추천한 바 없다고 설명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관학회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소득분위 통지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 씨가 어떻게 장학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는지에 대한 의혹도 남아 있습니다. 일각에선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 후보자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까지 제기하면서 이번 청문회에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딸의 논문 등재 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판은 받아들이겠지만 절차적인 불법은 없었으니 부정 입학은 아니다. 꾸짖어 달라 하면서도 가짜뉴스라고 했습니다. 야당의 거센 사퇴 공세에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청와대 국민청원엔 조국 후보자의 임명 반대에 벌써 1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건일 기자입니다.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딸의 논문 저자 등재 등 각종 논란에 대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성찰하겠다며 더 꾸짖어 달라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이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제 딸이 문제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절차상 불법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해 야권의 사퇴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조 후보자 청문준비 사무실 앞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미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두 가지 청와대 청원 글에도 10만 명이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자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직접 나서서 조 후보자를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화살을 청와대로 돌렸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 일부 언론이 사실과 전혀 다른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도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부족한 근거로 제기된 의혹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걸러질 것이라며 딸의 논문, 입시 관련 의혹도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인사청문위원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방어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조국 후보자의 공세를 정치 공세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며 청와대를 압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려야 마땅합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문 대통령은 당장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당이 조 후보자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하기로 한 가운데 청와대 책임론까지 제기하면서 대치 국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조국 후보자 딸 논문에 대해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돼 나중에 법으로 막았다고 했죠.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서는 만약 친인척이 운영한 펀드라면 이해 충돌 방지 위반 등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황재형 기자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조국 후보자 딸 의혹에 대해 국민이 불편해하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 후보자 딸이 논문을 입시에 활용했다 하더라도 당시 2010년에는 이 행위가 불법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한 교수의 자녀를 서로 논문 저자로 등재해주는 일종의 품앗이가 유행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처벌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자기소개서나 또는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이 기재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고요.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되었습니다. 지금 한다면 불법입니다. 김 실장은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에 74억 원을 투자 약정한 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는 주식이 아닌 펀드 투자는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친인척이 펀드를 운용할 경우엔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주식이나 또는 어떤 금융상품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이해충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펀드는 간접 투자이고요. 한편 김 실장은 뒤늦게 불법 발언에 대한 정정 자료를 내고 자기소개서의 양식은 법률적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불법이라는 말은 잘못됐다고 표현을 취소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을 두고 세간에선 고대판 정유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정작 청와대는 허위 사실이라며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이 내용을 비공개로 전환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고려대 학생들은 이틀 뒤 이번 사안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조 후보자의 딸 입학을 취소하라 이겁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입니다. 원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의 고려대 졸업을 취소시켜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있던 자리입니다.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받아 정식 등록을 앞두고 있었지만 돌연 사라진 겁니다. 청와대 측은 허위 사실이고 명예훼손 소지가 있어 비공개 전환을 했다며 기준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딸의 모교인 고려대 내부에서는 특혜 논란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고대판 정유라라는 말이 등장했고 모레
조 후보자의 딸 학위 취소 촛불 집회를 열자는 제안글이 올라와 2,000명이 넘게 동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고려대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이 없지만 내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유급을 받으면서도 장학금을 받아 논란이 된 부산의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졸지에 조롱거리로 전락한 부산의전원 내부에서도 이번 의혹의 진위는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이다. 몸통 시신 사건의 피해자 장대호의 얼굴이 공개된 후 그가 한 말입니다. 유족에게 미안하지도 않고 전혀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시종일관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남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장대호가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보강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소환된 장대호는 고개도 숙이지 않고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지 그랬습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족에 대한 사과도 거부했습니다.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장 씨는 경찰이 말을 끊고 경찰서로 끌고 가려 하자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데 잠깐만요. 1시간 반가량 조사를 받은 장 씨는 심지어 엷은 미소를 띠며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경찰은 잠수요원을 투입해 피해자의 남은 시신을 수색하는 한편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장 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하기까지 한 고유정의 첫 재판이 지난주에 있었죠. MBN이 고유정처럼 시신을 훼손하거나 암매장한 범죄와 관련된 3년간의 판결을 모두 다 조사했는데 범행 시각이 의외였습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 범행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대부분 사건이 오전에 발생했거든요. 이혁근 기자입니다. 지난주 고유정 첫 재판에서 피해자 유족은 고유정에게 크게 분노했습니다. 공무원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하는 발언의 한자에 대해서 저희는 큰 분노와 가져가는 것입니다. 유족의 가장 큰 아픔은 고인의 시신조차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고인의 시신을 전혀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뼈 한 조각도. 장례를 좀 정성껏 치러드리고 싶고 앞으로 제사도 잘 모시고 싶은데 이제 그거를 할 수 없다는 생각. MBN은 고유정 사건처럼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사람을 죽이고 사체를 훼손하거나 버린 사건을 추적해봤습니다. 분석 대상은 3년 동안 확정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한 총 92개 판결문입니다. 범죄자의 나이는 평균 43.1세, 84%는 남성, 16%는 여성이었습니다. 피해자도 범죄자와 유사한 평균 43.2세로 집계됐고 성별은 여성 65%, 남성 35%였습니다. 특히 늦은 밤이나 새벽에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범행 시각은 평균 10시 40분, 즉 오전이라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범행 이유는 남녀 문제가 45%로 가장 많았고 경제 문제, 직장 문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인사건이 났을 때부터 3심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733일, 2년 정도였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그렇다면 사체를 훼손하거나 버렸던 범죄자들의 형량은 어땠을까요? 사건마다 들쑥날쑥이었습니다. 왜냐? 우리 법엔 사체 훼손이나 유기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아직도 없거든요. 이어서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MBN이 살인의 사체 손괴, 사체 유기 등을 저지른 92개 판결문을 모두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사형이 선고된 적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10%는 무기징역, 90%는 유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유기징역은 최소 징역 15년에서 최대 징역 33년까지 들쑥날쑥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판결문 곳곳에는 사체 손괴나 사체 유기의 경우 양형 기준이 없다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형량을 결정하는 잣대가 되는 양형 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하는데 2021년 4월까지는 사체 손괴나 사체 유기에 대한 기준이 나올 수 없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범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사체 손괴나 사체 유기는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살인죄 처벌의 가중 요소에는 들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을 훼손하는 범죄의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야 재판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가고 또 다른 범죄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신 훼손과 유기는 살인 범죄에 더해 유가족에게 큰 고통을 주는 만큼 최저 형량을 정하는 등 양형 기준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친구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까지 휘두른 중학생이 붙잡혔습니다. 주먹 다짐을 하다 격해진 감정을 참지 못한 건데 결국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습니다. 서동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과 주먹 다짐을 벌입니다. 근처에 있던 어른들이 말리자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인근 골목으로 향하고 잠시 뒤 방검복과 3단봉을 착용한 경찰관들이 출동합니다. 여기서 막 뭉치고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골목이 있어요, 여기. 거기서도 또 막 칼부림, 칼 막. 서울 송파구의 한 골목에서 친구와 싸우다 흉기를 휘두른 10대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0대들의 폭행이 시작된 곳입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폭행을 이어가다 분이 풀리지 않자 으슥한 골목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다행히 흉기를 직접 맞진 않아 큰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휘두른 학생은 다툼이 심해져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는 매년 2만 건을 넘어서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처벌은 성인에 비해 미약한 수준입니다. 같은 강력범죄들은 청소년들이 인격적인 위성숙의 문제를 넘어서서 자꾸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하는 이 제도 자체에 어떤 문제점들을 검토해서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학생의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오늘 새벽 50대 남성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위치한 세종대왕상에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빚 보증 문제로 소송을 하다 패소해 억울한 마음에 그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억울한 건 세종대왕이겠죠. 임성재 기자입니다. 동영상을 촬영하는 한 남성이 세종대왕상을 향해 무언가를 던집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붉은 불빛이 번쩍입니다. 아, 이게 소리가 없네. 하지만 곧바로 소화기 분말이 뿌려지더니 불길이 꺼집니다. 오늘 새벽 4시쯤 50대 김모 씨가 서울 광화문 광장을 배회하다가 인화성 물질이 든 소주병을 세종대왕상에 투척했습니다. 이렇게 세종대왕상의 기단부가 불에 그을렸지만 다행히 동상 자체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당시 주변을 경비하던 경찰관들이 발빠르게 대처해 큰 불로 번지진 않은 겁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김 씨는 지인의 빚 보증 문제로 소송을 했다가 패했다며 억울한 마음에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정치적 동기나 공범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를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은퇴 이민자들 사이에서 휴양지로 각광받는 곳인데 이 지역 집과 상가 등 1,0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래 사들인 146명이 적발됐습니다. 사는 건 문제가 안 되죠. 돈을 밀반출하거나 현지 통화로 바꿔치기 하는 환치기가 동원됐으니까 문제죠. 박인태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고급 호텔. 해외 부동산 전문 알선업자 A씨가 국내 투자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말레이시아 휴양도시 조호바루 지역에 대한 투자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쓰나미도 없고요. 지진도 없습니다. 알선업자 A씨는 홍보 자료를 직접 만들고 투자 세미나를 열어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A씨는 현지에 진출한 국내 건설업체와 짜고 파견 노무자들의 급여를 현지 돈으로 받아 먼저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노무자들의 한국 계좌를 알려주고 부동산 대금을 송금하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위장회사 명의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호바루의 집과 콘도, 상가 등을 사들인 사람만 146명. 대기업 임원과 의사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화 내용이라든가 카톡 자료라든가 이메일 내용을 보면 이미 불법성을 알고 이걸 이제 몰래 신고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구매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관세청은 알선업자 A씨 등 환치기 가담자와 10억 원 이상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인태입니다. 북한이 막말을 쏟아낸 데 대해 정경두 국방장관이 이례적으로 강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야당의 공세에 훈련에 참관을 해보셨나라며 거칠게 대응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장 시한을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전략적 가치는 충분하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그동안 대북 문제에서 소극적 자세를 보인다는 비판에 시달렸던 정경두 국방장관이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에 막말을 쏟아낸 북한에 대해 우리 군의 속 시원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야당의 지적을 받자 북한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북한에서 아주 저급하고 정말 천박한 그런 용어들을 쓰면서 이게 하고 있는데 일일이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한미 훈련이 축소되고 약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단호하게 부인하다 설전이 붙기도 했습니다. 병력 동원 안 하는 그런 훈련이 그게 제대로 된 훈련이라고 그렇게 강변할 수 있어요? 제발 우리 군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국민을 대변해서 규모를 조정하더라도 우리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폐기로 한미일 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시선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 장관은 전략적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면서도 모든 사안을 다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국방부의 뜻이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과 실무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간에 떠돌던 러시아 주재 대사설까지 일축하며 협상 의지를 드러냈는데 북한은 한미 훈련이 끝나자마자 다시 또 미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송정 기자입니다. 비건 대표는 오전에 외교부를 방문해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났습니다. 약 1시간 20분 동안 면담한 직후 북한과의 실무 협상 재개를 강조했습니다. Regarding the restart of those negotiations, we are prepared to engage as soon as we hear from our counterparts in North Korea. 현재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며 자신의 러시아 주재 대사설도 일축했습니다. 혹시 협상 상대인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방한 회계기로 판문점에서 북한과 만날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Any plans to visit Panmunjom during your visit? Any plans? Or have a meeting with your North Korean counterpart? Any plans? 오후에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만났고 내일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나 대북 문제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합니다. 다만 정작 중요한 북한은 아직 협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CBS 인터뷰에서 원하는 만큼 빨리 테이블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고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 때문에 한반도 정세가 악화된다며 그동안 삼가던 대미 비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북미 간 친경전이 팽팽하다는 의미로 반년 가까이 멈춰선 실무협상이 곧 재개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일본 외무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두고 열렸지만 사우디가 마감 시한이니까요.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동규 기자, 한일 회의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한일 외교장관 회의는 예정된 시간보다 5분을 넘겨 3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앞서 강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한일 양측이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무역보복 조치를 배제하고 영내 무역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측이 오는 24일로 연장 시한이 다가온 지소미아 문제를 언급했지만 우리 측은 현재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만남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내일이나 모레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어제 중국 외교부장이 한일 관계에서 할 일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사실 기대를 좀 하긴 했는데 양국 사이를 좁히는데 실패했나 보죠. 네, 오늘 오전 있었던 한중일 3국 회의가 끝나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 3국 협력의 기초라고 밝혔습니다. 我们希望日韩双方切实照顾到彼此的关切，建设性的处理分歧，找到解决问题的妥善的办法。 하지만 고노 외무상은 역사를 직시한다는 표현 없이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혀 역사의식의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또 일본인 나치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양국의 지원에 감사한다며 관심사가 북한에 있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MBN 뉴스 신웅입니다. 일본 정부가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와 관련해 일본 야당 의원들도 궁금했는지 정부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보름여 만에 아베 총리 명의로 답변서가 왔는데 그 내용이 황당합니다. MBN이 그 답변서를 확보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갑자기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몇몇 야당 의원들이 한일 협의 과정과 향후 대책을 물어봤습니다. 보름 만에 아베 총리 명의로 보내온 답변서를 살펴보니 4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일본 기업의 영향은 없을 걸로 예상한다는 단 한 문장의 답변만 적혀 있습니다. 다른 야당 의원들에게 보낸 답변서도 황당합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지만 韓国と信頼して対話のできる環境をですね、これは韓国側の責任でありますから 구체적으로 한국 측 누구에게 언제 몇 번 협의를 요청한 건지 묻는 미야가와 의원의 질문엔 밝힐 수 없다며 잡아댑니다. 야당 의원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베 정권의 한국 수출 규제가 무리수였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한일 관계가 나빠진 와중에도 양국 시민들은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반일본이 아닌 반아베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일본, 양국 학생들의 교류 현장에 우정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교 건물 한 벽에 일본어로 환영합니다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간호사를 꿈꾸는 한일 양국 학생들이 함께 간호 실습을 합니다. 酸素の飽和度を測るのでその目的 일본 학생이 한국 학생의 산소 포화도를 체크하고 한국 학생이 일본 학생의 피를 뽑아 혈당을 잽니다. 36대 간호학과와 일본 야마나시 현립대 간호학과는 7년째 학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류가 취소될 뻔하기도 했지만 두 학교 측의 의지로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사람이 싫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 간의 문제는 밖에서 많이 이슈가 돼도 서로 사람들 간에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니라 그런. 私の両親も本当に行って大丈夫なのかって心配してたんですけど、でもいざ来てみると学生さんが思ったよりも歓迎してくれて安心しました。 아베 정부를 비판해온 일본 시민단체는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양국 시민이 뭉치자고 호소했습니다. 私たちは反日反韓に染まることなく反安倍で団結して反撃します。 한일 간 사이가 나빠지는 와중에 양국 시민들은 관계 회복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하라는 것 빼고 다 할 수 없다. 하지 말라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다.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는 되는 것 외에는 다 금지 대상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안 되는 것 빼고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업 규제 방식은 되는 것 외에는 다 금지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규제가 엄청 심하다는 뜻이죠. 거기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AI,
공유 경제, 드론 같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외국에서 성공한 아이디어를 들여와 사업을 하려면 현행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것들이 꽤 많은데 그럼 정부가 또 여기에 맞춰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냅니다. 드론은 눈에 보이는 거리에서만 날릴 수 있고 야간 비행이나 고도 150m 이상 비행은 매번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죠. AI 인재를 키운다며 정부는 오늘도 대규모 지원 전략을 밝혔지만 기업이 그토록 원하는 규제 개혁은 여기서 쏙 빠졌습니다. 외국 기업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계 100대 스타트업의 절반이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업을 못하겠다, 힘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다들 쓰는데 국내에 들어오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결국 소비자들만 싸고 좋은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일종의 역차별을 겪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기술, 어떤 상품과 서비스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규제를 하나 만들면 2개를 없애고 또 하나 만들면 3개를 없애면서까지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있죠. 아이디어를 찾기도 힘든 기업들이 거기에 규제의 허점을 찾기에 급급해서야 어떻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어떻게 혁신 성장을 이룩할 수 있겠습니까? 영국 해협을 날아서 건너가고 드론 택시가 나오고 세상은 이런데 우리만 그 옛날 구닥다리 잣대로 21세기를 버틸 수 있을까요?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서울 거쳐 남양주 마석으로 가는 GTX B 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10년 만에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GTX 세 노선이 모두 다 확정됐는데 2028년엔 송도에서 광화문까지 27분이면 갑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지하로 달리는 KTX라 불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모두 3개 노선이 추진 중인데 그중 인천에서 경기 남양주시를 연결하는 B노선만이 첫 발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 첫 조사에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 시민이 얻는 편익 비율이 0.33으로 극히 낮게 나오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노선을 동쪽으로 연장하고 중간에 6만 6천 가구 규모의 왕숙 신도시를 배치하는 등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고 5년 만에 이뤄진 두 번째 조사에서는 결국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0으로 3배 넘게 뛰며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확정된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 서울역, 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총 80km로 사업비가 5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하 40m 땅속을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게 되는데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7분이면 도착합니다. 인천 송도나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사업 추진 방식 결정과 설계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2년 말 착공해 2028년부터 열차를 운행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해외 금리 연계 파생 상품 DLF뿐만 아니라 다른 파생 상품들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43조 원가량 팔린 홍콩 ELS라는 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이 좌불안석입니다. 사실 파생 금융 상품은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엄혜린 기자입니다. 2달째 이어지고 있는 홍콩 시위. 덩달아 홍콩 H지수도 지난 4월 11,200선에서 4개월 만에 18% 떨어진 만선까지 밀렸습니다. 대부분의 홍콩 주가 연계증권 ELS는 이 홍콩 지수가 올라가면 수익이 나고 떨어지면 손실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묶여있는 돈만 43조 원. 홍콩 지수가 반토막이 나면 원금도 잃게 됩니다. 시장이 빈번하게 하락하더라도 사실 크게 이렇게 고객들이 동요하는 모습은 없었는데 다른 이슈 때보다는 상당히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 것 같아요. 국제유가와 연계된 다른 파생 상품 역시 불안합니다.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발생해서 수익률이 크게
기초자산의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아주 낮은 확률로 큰 손실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파생 금융상품은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되는 만큼 가입 시 상품 내용과 위험도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짧으면 한 달, 길어도 석 달 정도에 불과했던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이르면 내년부터 1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나도 미사용 금액의 90%는 환불한다는 규정도 꼭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죠. 모바일 상품권은 연간 시장 규모가 2조 원을 돌파할 정도로 커졌지만 짧은 유효기간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이 기회에 소비자 불편이 확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MBN 기술 독립 시리즈입니다. 낙농업 불모지였던 1960년대. 우리나라는 일본의 유산균 기술을 들여왔지만 이제는 독자적인 특허로 기술 국산화를 이룩했습니다. 40년의 연구로 한국인의 몸에 맞는 유산균종 독자 개발에 성공했고 이를 통한 수입 대체 효과만 2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발효유 연구소입니다. 1970년대 세워진 이곳엔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4,500여 종의 유산균이 보관돼 있습니다. 이렇게 영하 70도에 냉동 보관된 유산균 샘플들은 언제든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실험 재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장과 김치, 된장 등 전통식품에서 발굴한 유산균을 수십 가지 다른 조건에서 배양해 기능성을 확인합니다. 한 종류의 유산균을 상품화하는데 평균 5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미 한국형 유산균 22종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과거 낙농업 불모지였던 우리나라는 일본의 유산균 발효 기술을 들여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초 연구를 통해 개발, 생산, 유통 전 단계의 기술 국산화를 이룩했습니다. 기술 전쟁 또 자원 전쟁의 시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런 시설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면 외국에서 대부분의 균주를 아마 수입을 했어야 됐을 것이고 약 3배 정도의 어떤 비용이 상승하는. 실제 유산균 국산화를 통한 수입 대체 효과는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기계 설비뿐 아니라 식품기술 국산화를 통한 기술자원 독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재벌이 일탈을 했을 때 처리하는 오너 리스크를 전담하는 팀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오늘 밤 첫 선을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대기업 MC그룹의 외동딸 모석희는 오래전 살인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의협심이 넘치는 변호사 허윤도와 의기투합을 합니다. 배우 임수양은 전작들에서 보여준 청순함과는 달리 드라마 우아한가에서는 강하고 뭔가 불만이 가득 찬 주인공을 연기합니다. 굉장히 당당하고 주체적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매력이 있어서 또 이 작품을 결정하게 됐고, 우아한가는 재벌가의 일탈을 뜻하는 오너 리스크를 전담하는 팀에 관한 내용을 그립니다. 현실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표현되며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예정입니다. 오너 리스크 전담팀의 수장역은 배종옥이 맡아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남자를 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또 작품을 보면서 어머 이 캐릭터 여자가 하면 참 좋겠다, 멋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벌가의 외동딸이자 진상녀 모석희와 재벌가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는 특수팀의 대결을 그린 우아한가는 오늘 밤 11시부터 첫 방송합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앞으로 가정폭력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이 불허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폭력 전과가 있는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국제결혼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현역 시절 꽁지머리를 휘날리며 프로축구 대표 수문장으로 활약하던 김병지가 요즘 유튜브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골키퍼에서 파워 유튜버로 변신한 김병지 위원을 강영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지난 8년간의 독일 생활을 회상한 구자철. 화장법을 공개하는 등 코트에서와는 180도 다른 모습을 선보인 김연경. 동료와 함께 축구 선수들의 진솔한 뒷얘기를 전한 김보경. 스포츠 스타들의 유튜브 진출이 활발하지만
가장 인기를 끄는 방송은 32만 구독자가 보는 꽁병지 TV입니다. 단독 찬성인데 본인이 직접 시청할 때는 와 저걸 왜 못 넣을까 뭐 욕도 하고 탄성도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쉽지가 않아요. 꽁병지 TV에는 현영민과 김영범 등 김병지 대표와 친한 후배들이 자주 나오는데 꽁병지 TV 희망 섭외 명단엔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홍명보 선배님하고 뭐 카리스마 내지는 또 리더십 또 좀 엄격한 분위기 이런 건데 실제로 재밌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수문장에서 인기 유튜버로 변신한 김병지는 인생 후반전을 인터넷이란 또 하나의 그라운드에서 뛰고 싶다고 말합니다. 축구가 제 1회 인생에 도전을 성공했다면 은퇴를 했잖아요. 제 2의 도전이 유튜버입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도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앞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적어서 올여름 폭염은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처서인 금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비는 충청 일부 지역과 남부지방에 집중됩니다.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에는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10에서 60mm,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5에서 10mm 안팎입니다.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충청 남부와 전북, 영남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지겠는데요. 이들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수도권 지역의 비는 새벽에 대부분 그치면서 내일 낮 동안에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내일 낮까지, 그 밖에 남부지방은 내일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산지를 따라서는 내일 아침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중국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휘발유를 사러 주유소에 왔다가 구입 허가증이 없어서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 화가 났는지 담뱃불을 붙입니다. 주유소에서 불은 위험하다고 여러 차례 경고를 하는데도 말이죠. 그러자 직원이 소화기를 들고 나와 이 남성을 향해서 뿌려댑니다. 요즘 말로 이런 걸 사이다라고 하나요? 속 시원하다는 네티즌들의 응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